뜨거운 여름이 가고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 10월.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을이 찾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제9회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 진행을 맡은 권혜경입니다. 자, 여러분은 10월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10월, 그 중에서도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도 정신건강의 날에 맞게 시청자 여러분께 작게나마 행복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온라인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로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성남시 곳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축제를 위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민범준입니다. 성남 시민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시작한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가 올해로 벌써 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 스트레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음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불안과 우울, 답답함과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비대면이라는 새롭지만 낯선 상황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마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공연들과 우리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강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축제인 만큼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과 축제가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수미 성남시장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정신건강 실무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남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남 행복 한마음 축제가 올해로 9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과 우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지요? 상황이 달랐다면 지금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눈도 맞추면서 마음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남시가 마음 건강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성남 시민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 내에 위치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느끼신다면 센터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금 바로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남 행복 한마음 축제가 되길 기원하면서 성남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범준 센터장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축제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공연들 그리고 성남 시민분들의
현재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죠. 김병수 박사의 감정 레시피를 주제로 한 유익한 강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는 ABN 아름방송과 함께 유튜브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송 중에 깜짝 이벤트로 퀴즈와 방송 인증샷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 첫 순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목소리로 행복한 마음을 전해드릴 분들이죠. 성남시립 합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국민 노래죠. 칸추온의 볼라레, 그리고 축배의 노래와 우정의 노래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Adesso che sogno così non i torni mai più. Mi dipingevo le mani e la faccia io. Poi d'improvviso venivo dal vento l'affitto e cominciavo a volare nel cielo infinito. Volare, volare.
달에, 칸달에 날아라, 노래하라라는 뜻이라고 하죠. 문득 야외에서 박수치면서 함께 즐기던 공연 정말 그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경쾌하고 힘찬 노래로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행복을 느끼거나 벅찬 감정을 얻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경쾌하고 힘찬 느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 외에도 정말 무수한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대화가 줄어들면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해가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치에 있는 성남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정 카드를 가지고 현재 그분들의 마음의 모습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마음 같이 공감해보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뭐 주변 사람이라든지 또는 날씨나 이런 환경의 탓에 제 기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떤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좀 짜증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은 잘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보다는 약국에 오는 이제 손님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더 이제 신경 쓰느라 제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화남, 기쁨, 즐거움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손님을 응대할 때나 이제 살짝 즐거움을 느끼면서 퇴근할 때는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일상 속에서 내 기분이나 감정도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 내 기분을 좀 더 내가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20가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몇 시까지지 않을까요? 100 몇 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가지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200가지 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 단어는 434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엄청나네요. 그렇게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네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한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뿌듯한. 저는 행복한 카드를 뽑았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려울 때나 많은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마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고마움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계속 주고 있고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고맙다는 의사표현을 해오셨을 때 제가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 여러 국민들 그리고 또 특히 의료기관의 종사자분들 공무원분들이 함께 해서 우리나라 코리아 방역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약국에 오는 이제 손님분들을 이제 대하면서 저희한테 잘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있어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11살, 9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큰 거 보면은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안 좋은 이제 불경기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행복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주기적으로 있지만 주변에서 저를 생각을 해주고 제 업무를 도와주고 했을 때 좋고요. 또 집에서는 또 뭐 가족들이 저를 알아주고 했을 때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평소에 있는 모습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음식들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주고 엄마 최고라고 엄지척하고 그럴 때 뿌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이제 맛있는 거를 먹을 때나 아니면은 퇴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TV를 볼 때나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짜증나는입니다. 답답함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친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피곤한 골랐어요. 저는 속상한 카드를 뽑았습니다. 기쁠 수만 없다 보니 이제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뛰어놀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도 느끼고 저도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많이 이제 약국에 오는 분들이나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지쳐하고 감정도 많이 민감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분들 상대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볼 때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곤한 기분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계속 손님을 응대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해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 어머님들하고 오해가 생겨서 가끔 속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곤 있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약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최대한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뭐 재미있는 보드게임 같은 거 찾아서 같이 논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거를 최대한 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하고 이 시기를 좀 이겨내보자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인 책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몸을 이제 누워서 좀 편안하게 쉬는 편입니다. 속상한 감정은 이제 주로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을 간단하게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을 느끼곤 하죠. 이 감정 카드를 통해서 성남 시민분들이 느끼는 여러 감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감정의 종류가 400가지가 넘는다는 거 이거 좀 놀라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는 순서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죠. 김병수 박사의 감정 레시피라는 주제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 후에는 깜짝 이벤트도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뜻 감정 레시피라는 주제로 봐서는 감정의 의미를 찾는 해법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강연 함께 들으시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위로할 수 있는 감정의 의미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친숙하게 쉽게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한다, 억제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감정과 좀 더 친숙하게 지내고 또 삶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경험을 섞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끓는다, 마음이 외로워지면 마음이 차가워진다, 또 마음이 서늘해진다, 어떤 때는 화끈 달아오른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온도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추워지면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릴 것 같다 하면서 감정이 끓어오른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쓰곤 하죠. 그렇게 보면 이게 감정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온도계랑 비슷한 게 아닌가, 온도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더라고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의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때로는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는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감정이 유발되는 영화를 보여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때 우리의 체온이나 온도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패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마 예상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감정에 휩싸이면 우리 전신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해지면 마음이 차가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영화를 보여주고 난 뒤에 사람들의 체온 분포를 봤더니 전신이 다 골고루 차가워지는 경향이 발견이 된 겁니다. 혐오감, 분노, 불안, 역겨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특징적인 감정 패턴, 체온 패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정의 온도계 같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오르락내리락한다라는 표현들이 그냥 수사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 우리 생리적인 변화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그 생리적인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는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생리적인 상태, 우리 생명과 관련된 생리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부위고요. 근데 그 부위가 단순히 생명 현상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나 동기, 열정 이런 것들도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와 체온 상태를 조절하는 부위가 서로 인접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앞에 연구 결과도 이런 해부학적인 상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법한 연구 관찰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억지로 감정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나 우리의 몸의 활동이나 우리의 생명 현상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잘 관찰하고 평가하고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한 연구팀이 치료 기계로서 활용한 장치입니다. 수년 전에 정신과 저널, 그러니까 정신과 연구지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 학술지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9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였거든요.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우울증 환자들을 이 통 안에 넣어놓고요. 그 체온을 끌어올린 겁니다. 계속 열기를 줘서 심부 체온이 38.5도가 될 때까지 열기를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과연 증상이 좋아지는지, 우울증이 호전되는지를 관찰을 한 겁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치료된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좋아졌을까, 기분이 나아졌을까 관찰을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를 올렸더니 우울증이 좋아진 겁니다. 한 일주일 지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심부 체온 올리는 치료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이 지난 이후부터 우울증 증상이 점차 좋아지는 게 관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이런 단일한 연구 결과 하나만 가지고 약 대신에 체온을 올리는 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온도 변화, 온도 감각의 변화, 그리고 체온의 변화들이 우리의 기분 변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좀 쓸쓸해지면 좀 따뜻한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운이 좀 다운되거나 예민해지면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이나 한번 지져볼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기분이 많이 우울해지면 이게 뜨뜻한 탕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몸을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런 느낌들은 비단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뭐 보편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일 겁니다. 실제로 막 화가 나면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들이키면 열기가 좀 가라앉잖아요. 짜증이 나고 예민할 때 오히려 은은하게 마음을 좀 데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감정이 좀 평온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 그다음에 체온 감각, 온도 감각을 다르게 느낌으로써 우리 감정 상태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온도 감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회심리학 연구, 실험심리학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 상대를 좀 더 호의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차가운 컵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좀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좀 더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핫팩이라고 하죠. 뜨거운 패드를 몸에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 주기보다는 친구에게 선물을 더 나눠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체온 감각이나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자기의 감정 상태, 인식,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자신의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마음을 좀 위로하겠다,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는 거잖아요. 뭐 위로를 받고자 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친구 만나가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위안을 받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우울을 떨쳐낼 거야, 나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소리 질러도 절대 우리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죠.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체온을 나누고 우리가 온기를 나눠주고 받을 때 사실의 자기의 마음과 감정 상태가 변하거든요. 생각이나 어떤 의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 감정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흔히 강의할 때 자주 보여주는 명화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위로해준다라고 할 때 힘내,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보다는 손 한번 잡아주고 포옹하고 따뜻하게 등 다독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아마 그런 신체적인 접촉, 위안을 주는 행위, 체온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도적인 말이나 생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체험 감각, 오감을 활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또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실 때 흔히 저에게 묻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저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 들어주다 보니 내가 마치 호구가 된 것 같아요. 맨날 어려운 부탁을 나한테만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불평하지만 정작 나중에 보면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들을 자기 자신에게 쓰지 못한 채로 남들에게 다 내어주고 나중에는 탈진에 빠지는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죠.
일반인들, 직장인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남들의 부탁이나 남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서 집에 와서는 탈진한 채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타인의 어떤 부탁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느라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마는가? 근원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거부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왕따의 상처가 왜 깊으냐? 왕따 당하고 배타적으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걸 왜 우리는 힘들어하느냐? 그건 굉장히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외, 배제, 배타, 거절 이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를 소외한 채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광경을 체험케 한다든가 아니면 보게 한다든가 해서 인위적으로 소외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뇌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뇌의 특정 부위, 주로 뇌 섬엽이라든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 대상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가 사실은 우리 몸의 신체적인 통증을 관장하는 부위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 우리 뇌에서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소외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아픔이 암 환자의 통증이나 출산할 때의 고통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척당하면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왕따의 아픔이 왕따를 시키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경험들이 특히 어릴 때 있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계속 안고 사는 이유는 그만큼 뇌에 깊은 충격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소외당하고 거부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을 해보면 위로를 받고 싶어지잖아요.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지고 회사에서 아픈 일이 있고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다거나 혹은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심하게 맞아서 내가 마치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우리는 따뜻함을 찾게 되거든요. 그 따뜻함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마음이 좀 시리고 추울 때, 외로울 때 음식이 당기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음식이 당기냐? 따뜻한 커피라든지 따뜻한 스프라든지 우리 몸을 데워주는 스프가 훨씬 더 많이 당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인위적으로 소외나 거절당하는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외나 거부당했을 때는 따뜻한 커피라든지 따뜻한 스프를 훨씬 더 선호하더라라는 겁니다. 차가운 음식보다요. 이건 감정적인 어떤 상처나 감정적인 상태가 음식에 대한 선호, 따뜻함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거절하기를 힘들어하느냐,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혹은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생물학적인 이유,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고 더 깊은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예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나중에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 부탁을 안 들어줬을 때 안 들어준다면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때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미리 예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엄격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상대가 받을 상처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 못하겠어요 라고 거부하면 그 사람이 받을 상처가 굉장히 클 거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예견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받는 상처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 아플 걸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로 아파하진 않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막상 거절하는 당사자는 상대의 아픔을 더 크게 해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자꾸 받아들이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죠. 이런 걸 엄격 편향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받을 상처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거절 못하고 무조건 다 들어주고 다 예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런 엄격 편향이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엄격 편향에 따라서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절을 못하고 거부를 못하고 또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후유증은 소진이나 탈진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걸 자기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데요. 정체성, 자기 어떤 고유한 감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어주느라 자기의 진정한 욕구, 내 진정한 모습으로부터는 점점 더 괴리가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돌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진정한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부릅니다. 사실 거절한다는 건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 부탁 들어주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 마음 다 들어주느라 자기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쉽게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렸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 다른 사람 마음을 배려해주느라 내 자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한 내 욕구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그러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자신을 좀 보호해야겠다, 내 고유한 모습을 지켜야겠다라고 스스로 각오를 하고 자기 마음을 다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다 알겠는데,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 다 알겠는데 실제로 막상 그런 일에 닥치면 잘 거절 못하겠어요. 또 하던 대로 하게 돼요. 라고 다들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좀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익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에도 요령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 다 자기 나름의 거절의 요령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로 이런 팁들을 좀 알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 못하고 노라고 말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대를 너무 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주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일단 그냥 어떤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 너 일 잘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내 능력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다음번 해드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은근히 거절을 하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의사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보니 저를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다른 제안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이것조차 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해 놓고 혼자서 연습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요령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들을, 거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부탁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거절은 과감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의 부탁이라면 자꾸 들어다 주다 보면 나중에 내가 호구가 되고 말거든요. 이 정도 거절을 했으면 충분히 한 거니까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낸다, 분노한다 하는 것을 좀 두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뭐 충동 조절 장애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마치 분노, 화 이런 것들을 무조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화가 난다, 내가 화를 조절 못하겠어요, 분노가 요즘 끌어올라요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병원에 잘 안 오거든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라고 느끼는 분들, 스스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장애나 질환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 보면 사실은 분노 조절의 문제라든지 화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지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탈진하고 소진되어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화를 쉽게 내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보다는 지쳐서 탈진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탈진과 소진이 일어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워킹맘들 집에 가시면 할 일도 아이들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많죠. 회사에 와서는 또 완벽한 회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다워야 한다라든지 강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사회적인 인식에 맞추다 보니 약한 모습, 힘든 모습 억지로 참고 억누르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감정은 탈진하고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왼쪽에 보이는 이 남자 그 사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예술 작품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냥 일반인을 붙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작가가.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너의 지금 솔직한 감정을 글로 써라, 그리고 들고 있어라, 그리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미소 짓고 있고 수트를 멋있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옷 차려입어서 전혀 우울할 것 같지도 않고 낙담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너의 진정한 속마음을 한번 글로 적어보라 라고 했더니 I'm desperate, 그러니까 나는 절망적이야,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자기 속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진정한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연 이 사람만 그럴까?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굉장히 떨리고 아닌 척하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부장님 항상 결단력 있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 거 보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두려워,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느낌들을 감추고 억누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무조건 표현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소진과 탈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는 surface acting, 그러니까 표면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환자 막 보고 상담하고 진료하느라, 혹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죠. 환자 케어하고 돌봐드리느라 속으로는 굉장히 지치고 탈진해 있는데도 친절해야 된다, 밝아야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감정 규칙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런 걸 표면 행동이라고 합니다. surface ac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끔 교육받고 지시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괴리가 감정적인 탈진, 소진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 소진이나 탈진이 일어난 채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런 걸 work family spillover라고 약간 공식적인 고상한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 탈진이 가족 생활, 개인 생활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회사에서 열심히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저 친구 항상 긍정적이야, 낙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 듣는 분인데 막상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가 숙제 안 해놨다고 막 짜증내고 남편이 조금 늦게 온다고 바가지 긁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와서 집에 오니까 탈진을 하고 나서 감정을 조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work family spillover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집으로 넘쳐 흘러오는 겁니다. 이런 건 탈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 같은 것이지요. 이런 상태입니다. 지치고 자기 감정을 속이고 지치고 탈진을 하면 집에 와서 부부싸움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아이한테 짜증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짜증이 늘었어요, 화가 늘었어요 라고 하면 덜커덕 내가 분노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지쳐 있는 건 아닌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좀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잘 훈련되고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도 지치고 탈진하면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상태가 변합니다. 이것도 꽤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명문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아주 경력이 오래된 판사님들이 죄수들을 가석방 시킬지 말지를 판결을 내린 판례들을 수천 건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들의 가석방 승인 여부가 하루 시간대에 따라서 패턴이 있더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침에 가석방을 해줄지 말지 판사님들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일을 시작했을 때 가석방 승인율과 시간이 지나면서 가석방을 시켜줄지 말지를 결정한 가석방 승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연구팀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판사님들은 한 60%를 다 가석방을 승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운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석방 승인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0%가 됩니다. 언제냐? 중간 휴식 시간 직전입니다. 일을 계속 소진하고 일을 하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다 가석방을 부인하는 거,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가석방 안 돼. 승인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초콜릿도 먹고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났더니 또 가석방을 많이 시켜줘요. 60%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막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승인율이 점점 10%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점심 먹기 직전. 에너지를 보충하기 직전에는 또 가석방 승인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다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올라가고요. 개개인에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나의 전문적인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하루 시간대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 내가 얼마나 지쳤냐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이 되는 겁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지쳤느냐, 내가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냐, 감정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 조절,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지치면 이렇게 되죠. 비활동성, inactivity를 보이게 됩니다. 회사에서 에너지 다 쓰고 오면 누워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비활동성은
덫을 만들고 늪을 만듭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지쳤으니까 나 쉬면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고 쉬면 그러면 에너지가 충전되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소모된 에너지들은 이렇게 그냥 멍하니 누워서 쉰다고 해서 절대로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보세요. 월요일 날 일할 힘이 생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우울증 회복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성이 보장이 돼야만 감정적인 에너지는 보충이 돼요. 환경에 자극을 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감정적인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체험과 오감을 활성화시켜야만 에너지가 보충이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고 소외되면 절대로 감정 에너지는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운동이에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화가 많이 나요, 짜증이 많이 나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건 내가 얼마나 신체를 활성화시켜 놓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근원적인 가장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평소에 체력 관리를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운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무의식을 들여다보세요, 어린 시절 들여다보세요. 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고요. 당장 효과를 보고 실용적인 건 자신의 체력과 신체 상태를 돌보는 것이 감정 조절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만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 있는 한 간호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운동권을 나눠줬어요. 공짜로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운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상하신 것처럼 공짜로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나눠줘도 운동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도 있고 공짜 표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현상이 관찰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패턴이 변하느냐를 비교 관찰을 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비교해 봤더니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은 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충동 구매도 덜하고요, 짜증도 덜 내고요, 일을 미뤄두는 습관도 줄어들고요,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자기 조절을 잘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연구팀이 사람들한테 너 열심히 살아,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표를 나눠주고 운동하라 그랬어요. 잘 살아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조절 능력이 커졌더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요즘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요. 좀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막 하고 왔더니 집에 와서 맨날 홈쇼핑만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너무 지쳐서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구나라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좀 보충해야겠구나, 체력을 키워야겠구나, 신체를 활성화시켜야겠구나 라고 자기 행동 지침을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만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조절 능력이 키워지고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을 통제하겠다, 화를 안 내겠다, 짜증 내지 말아야지 라고 억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체를 활성화하고 체력을 키우고 감각을 열어두고 체험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실용적이고 실효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 이건 부정적이야, 이건 긍정적이야, 이렇게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 제 나름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나쁘다라고 오인하고 어떤 감정은 부정적이야라고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감정 난독증이라는 이름을 저는 잘 활용하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하느라 사회생활하느라 너무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났어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 힘들고 우울해.
아, 자꾸 좌절감이 들어.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 오늘 술이 땡기네.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술에 대한 욕구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기분이 우울해. 아, 나 요즘 슬퍼. 이러면 되는데, 아, 자꾸 술 생각이 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거죠.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죠. 다들 요즘 뭐 여러 경제 사정이나 사회생활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끼잖아요. 아,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마음이 좀 불안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 이 반찬이 이게 뭐야? 와이프가, 아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잖아. 집에 왔더니 애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아, 저것들은 키워놔봐야 소용도 없어. 바로 화부터 내는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안한 건데 그걸 분노로 덮어버린 것이죠. 아, 고생했는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아, 요즘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 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래. 나 자연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오인하고 덮어버리는 현상이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걸 그냥 감정 난독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읽고 그 감정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다른 감정, 다른 마음으로 엉뚱하게 표현하니까 충족되지도 않고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감정이 해소되지도 않고 감정이 알려주는 바른 길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선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읽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짜증나. 아, 화가 나.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들끓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너무 싫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화가 났구나. 아, 내가 너무 우울해. 우울해서 죽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라고 자기의 감정에 구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자기 이름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 자기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거기에 명칭을 붙여주면 받아들이기도 쉽고요. 조절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짜증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3-4번만 읊조리다 보면 감정이 좀 진정이 되고요. 강도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군화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감정에 라벨을 붙여준다라고 해서 affective labe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름표를 붙여주자. 내가 솔직한 마음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이름표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실천해 보시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감정이라고 해서 뭐 짜증, 분노, 화, 슬픔, 우울, 역겨움, 뭐 죄책감, 배신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진짜 감정, 가짜 감정, 1차 감정, 2차 감정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내가 너무 외로워. 마음이 차가워. 옆구리가 시려. 이렇게 하면 외로움을 느끼면 그 외로움이 알려주는 감정의 신호가 알려주는 것은 사람에게 다가가라라는 신호인 것이거든요. 옆구리가 시리면 외롭다는 느낌이고 그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연대감을 느끼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엄마 나 너무 외로워 혹은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놀자 했는데 저리 가 혹은 친구들이 너하고 안 놀아 라고 배척당한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두려움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사람에게 다가가기보다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외로우면 자꾸 배척당한 경험들이 뇌에 있으니까
아, 외로우면 내가 또 거절당할 거야. 외로우면 또 고통받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해소되지도 않고 적절히 표현되지도 않아서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움이랑 불안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부적응적 1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가짜 감정인 거죠. 한꺼풀 이면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진 진짜 감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차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강인해 보이는 아주 맨날 센 척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불안해도 센 척하고 두려움을 느껴도 당당한 척만 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힘들 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약한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오히려 강한 척하는 거예요. 불안을 분노로 덮어버린다든지 우울을 화내는 걸로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2차 감정이라고 해요. 사실은 분노나 짜증이나 이런 것이 실제 감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든 불안이나 우울을 감추기 위한 방어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막 화를 내더라도 저 사람 혹시 외로울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우울해서 저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 불안해서 그걸 분노나 화로 방어하려는 것이겠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그렇고요. 이런 걸 2차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감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수단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악어의 눈물이죠. 막 울어서 사람들의 동정이나 연민을 끌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슬프지 않은데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 수단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런 감정에만 수단적 감정에만 자꾸 매달리게 되거나 수단적 감정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을 수단적으로만 활용하게 되니까 진실된 관계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건 아닌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잘 해석하고 그 기능을 잘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감정이 알려주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감정, 진짜 순수한 감정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해야만 감정이 충족되고 감정이 완결되는 것이거든요. 우울하다라는 건 위로받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좌절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자기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외로워라고 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고요.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요. 불안해서 미치겠어가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너무 무서워.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공포를 느끼지만 이 공포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 저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 그러면 돌아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이 감정이 알려주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내 행동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정이 나한테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자기 감정에 호기심을 갖고 감정이 알려주는 제대로 된 신호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다르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감정에서 무엇을 알아채야 할까? 감정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랄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타적이고 항상 배려해주고 내 마음이 힘든데도 항상 다른 사람을 아껴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보편적인 심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타적일 수도 없고 항상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남들을 사랑해 줄 수도 없고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도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가? 내가 지쳐있고 힘든데도 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잘 돌보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제 경험, 상담 경험이나 진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기를 비난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유가 생겨도 불안하다. 나는 쉬는 시간이 생겨도 항상 각성하고 있다.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거나 느긋해지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나를 아껴주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옥죄이려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에 휩싸여서 자기 스스로 아껴주는 걸 마치 잘못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자기 비난이라고 합니다. 자기 비난은 우울증 환자의 특징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자기 비난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남들을 위해주지만 실제로 남들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항상 비난하는 마음, 평가받는 마음이 계속 자기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편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씬한 분도 거울을 보면서 나는 뚱뚱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친절을 베풀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자기에게 엄격한 겁니다. 선생님, 제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속 좁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죠? 나 좀 마음을 키우고 싶어요. 마음을 좀 통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커피잔 같아요. 내 마음이 조금만 물이 넘쳐도 나는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커피잔만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스스로를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 저 냉면 그릇이 되고 싶어요. 커피잔이 아니라 큰 양동이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커피잔이 냉면 그릇처럼 커질까? 세수대야처럼 커질까? 그냥 소주잔 아닌 걸 다행으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비슷한 마음의 크기를 갖고 자랍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커먼 휴머니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요. 상처받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저 사람은 내 마음보다 큰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심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절대로 커피잔이 냉면 그릇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자기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마음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것이지, 자기를 인위적으로 뒤틀고 더 키우려고 억지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선생님,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을 더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커질까요? 책도 보고 연습도 많이 하는데 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란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수련을 하고 마음을 훈련을 하고
심리 서적을 많이 읽고 이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사실은 체험의 축적이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의 근거가 쌓여야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마음만 들여다보고 책만 읽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만한 근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감은 체험의 축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몸을 쓰고 경험하고 활동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 카요보트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그림 속 남자들 막 근육질에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하는 일은 바닥에 있는 나무 바닥을 계속 깎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일만 놓고 보자면 세속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기 몸을 계속 써가면서 마룻바닥이 깨끗해지고 평평해지고 밴들밴들해지고 말끔해지는 그것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은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쓰고 체험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몸을 써서 변화하는 걸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만 들어가서는 절대로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 다 끝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다 제자리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삶이 무의미하다.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다 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특히 우울증에 휩싸여 있거나 의욕이 떨어져 있거나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삶의 의미란 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삶의 의미라는 건 부여하는 거거든요. 삶이 의미 있다라고 느끼려면 자기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땅에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삽질을 하고 땅을 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보면 몰라요. 나 구덩이 파고 있잖아요. 나 지금 삽질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짓는데요.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멋진 성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땅을 파고 있고 삽질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구덩이를 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기반을 닦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당을 짓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열정에 차 있고 항상 의미를 느끼고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은 열정도 낮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도 낮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리도 없죠. 이런 걸 두고 인생 서사라고 합니다. 길게 봤을 때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한텐 어떤 이야기로 쌓여가는가 하는 것을 두고 인생 서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두고 인생 서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인생 서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릴 때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이런 거죠. 이런 마음,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의욕이 생길 수가 없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왕따도 당하고 좌절도 겪고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니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위안을 얻었고 내 일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인생 서사거든요. 역경이 있었고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외로웠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내 일도 찾고 내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삶이 만들어갔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인생 서사거든요. 계속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화해서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 의욕,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요.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고 있다면 우울하고 좌절감에 휩싸였고 의욕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카드값도 갚고 애들도 잘 자라게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보람 있는 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이라도 조금 더 열정적이고 의미 있다고 느낄 거고 쉽게 소진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는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짜증이 날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하냐고 억울한 감정을 느낄 거고요.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란 건 사람의 심리를 가르쳐주는 훈련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 교훈이 있을지 몰라. 갈등을 통해서 사람 심리를 배워가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서 갈등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작동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삶의 목표에 부합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요리를 해요. 밥을 만들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보다는 요리를 함으로써 가족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칼을 만들고 있어요. 망치를 두드려서. 이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마음을 연마하고 있어요. 나는 장사해요. 가 아니라 나는 시장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다른 이야기를 품고 그 이야기에 맞춰 살아간다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열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여유로운 태도로 마음을 열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자기 마음의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 잊어버리거든요.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살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싶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거야.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어도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시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의 서사를 한 번씩 일깨워 줄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자동차 키 같은 걸 잘 만집니다. 만질 때마다 이게 자동차 키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에 쥘 때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뭐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라든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살면 좋겠어 라든지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잊을만 하면 뭔가 몸을 만짐으로써 혹은 내가 생각하는 상징적인 물건을 만짐으로써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죠. 내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 잊어버릴만 하면 혹은 잠시 망각했을 때 그걸 일깨워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조약돌, 마음의 조약돌 같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곁에 두고 그걸 계기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서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신호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인생 서사 읊조리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조약돌을 품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서사를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걸 일깨워줄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호를 갖고 계신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정은 온도계와 같고 그 온도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법,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 온도계가 감정이라는 온도가 알려주는 신호가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지쳐 있을 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정이 소진되고 메말라 있을 때 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들여다보고 해석할지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남 행복한 마음 축제 김병수 박사의 초청 강연, 감정 레시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진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이 금방 지나갈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퀴즈 나갑니다. 초성 퀴즈인데요. 성남 행복한 마음 축제 강연 주제는 무엇일까요? 기억, 지읒, 리을, 시옷, 피읍입니다. 5자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댓글 이벤트에 정답 및 댓글과 함께 방송 시청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행복한 마음 축제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축제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남 행복한 마음 축제 끝으로 준비한 공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경기대학교 치어리딩 거북선 응원단이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서 2021년 제9회 성남 행복한 마음 축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삼킨 눈물로 너를 떠나보내 그날을 향해 마지막 남은 한 걸음 이젠 가야만 하는구나. 가슴 속에 지난 기억과 기다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Take my wings and fly away Like the winds sett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God save me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극복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세요. 당신이 최고야.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오늘도 힘차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행운을 빌어요. 될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히 당신 참 멋져요. I love you. 수고했어요.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야. 응원합니다. 널 할 수 있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성남.